자, 이제 실전 문제, 특히 의수문 세 과목, 주요 과목이죠. 실전 문제 훈련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그 독해 능력 강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많이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푸실 때는 처음에는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를 확실하게 소화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늘리는 건 그 다음 작업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에는 15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지문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선지부터 들어가야 되죠.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운행되는 전동차의 좌석 크기는 435. 독해는 이런 키워드 숫자나 확실하게 좀 보일 만한 단어를 골라서 지문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좋겠죠. 뭐 750, 신조 전동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좌석 크기와 통로문 넓이를 보다 키운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죠. 확대하고, 그죠? 교재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확대를 한다. 통로문도 확대하고 좌석 설치 및 크기 확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원들 좋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승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니요가 아니라 이건 예스를 할 말이죠. 이건 불일치죠, 불일치.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3차까지 단계적으로 2호선, 3호선 610량 교체되는 건데 4호선에서 바꿔야 할 노후 전동차가 1, 2, 3차에서 바꾼 3호선 전동차보다 3배 이상 많습니까? 일단 표를 보니까 610량 맞아요. 아까 610량. 그리고 4호선을 보면 그 중에서 3호선은 150량이죠. 그죠? 문제에는 이렇게 돼 있죠. 3호선, 그 중에 3호선 전동차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호선 전동차. 그러니까 3호선 전동차는 150량. 그리고 4호선은 470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배가 넘네요. 그죠? 넘습니다. 3배 이상 맞습니다. 예스. 그 다음에 2020년 말까지 교체되는 노후 전동차는 결국 모두 2호선 뿐이고, 어디 볼까요? 2020년까지는 둘 다 2호선이에요. 이 얘기는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 1, 3차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8,370억 원 중 2호선의 총 5724. 자, 8370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선지에서는 지금 2호선에 돼 있는 거죠. 특히 3차까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20년까지 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요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3차 전부 다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1, 2, 3차.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5724. 이 5724는 얘들 둘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얘들이 5724가 나와요. 그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3차를 보세요. 3차에도 2호선이 약 46량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돈이 얼만가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차에서 3차 중에 2호선에 들어가는 건 5724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X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5,724원을 쓴다는 말씀이네요. 이게 안 맞죠. 여기 플러스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4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1차와 2차에서 바꾸는 신조 전동차가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1량당 제작비도 다르고 2차가 1차보다 훨씬 적어. 요 내용 여기 있죠. 1차 보니까 회사는 다원이고 2차는 현대고 양당 보니까 1차에 양당 10.23인데 2차는 8.23. 그러니까 요 내용 맞죠? 예스. 그 다음에 총 3차에 걸쳐 교체되는 노후 전동차 중 대략 75%가 2호선 전동차네요. 이거는 이거잖아요.
610량 중에 2호선 460 요걸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이 퍼센트 계산하는 게 좀 빨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610개 중에 2호선이 해당되는 게 460 곱하기 100을 하면 75% 대략이 있어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넘어가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시면 한 긴 지문에 지금 두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서 요 문제는 2그룹 문제죠. 2그룹.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니까 빈칸 채우기예요. 이거는 1그룹 문제죠. 우리 다 앞쪽에 살펴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요걸 하셔야죠. 자, 빈칸 채우기는 제가 빈칸 위아래만 봐도 본문을 보지 않아도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하나 부장님이 지금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요. 물어볼 건데 근데 시간이 많아도 비전문가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 테고 그랬더니 박삼식 대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하나 부장이 그게 좋겠어. 기술적 용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설계 자동화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어. 우리 판단을 해보면 박삼식 대리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부장님이 걱정하시잖아. 기술적인 부분을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아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럼 기술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그럼 설계 자동화로 설명하시죠. 그랬더니 이하나 부장님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맞장구 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기술적 하지 말고 설계 자동화로 합시다. 요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게 몇 번이죠? 보니까 설계 자동화 설계 시스템.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거네요. 바로 정답 1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는 우리한테 좀 기회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두 문제가 붙어 있네요. 보면 3번하고 4번을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일치불일치고 한 문제는 1그룹 문제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류 없이 올바르게 전달한 매체는 이거 일치죠. 일치불일치 중에 일치하는 것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보면 단순 어휘력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에 따라서 얘를 먼저 풀지 얘를 풀지 이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2그룹 얘는 1그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을 하는 거니까 하나씩 3번부터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에 2016년 연말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건 2018년도에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벌써. 안 맞아 얘 때문에. 그 다음에 C1보에 보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인적 안전 시스템으로 변형하여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빨리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원자력 발전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뭐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방호벽에서 이름을 따왔대요. 뭐 이렇게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 안 맞겠죠. 이런 내용이 없죠. 이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름만 따왔다고 돼 있죠. 서두르면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은 본문 보지 않아도 돼요.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 여기 보면 22건에서 8건으로 줄었대요. 몇 건이 줄었어요? 14건이나 줄은 거죠. 그러니까 22건이었는데 14건이 줄었어요. 이거 반 이상 줄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40%라고 돼 있잖아요. 벌써 이거 안 맞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무슨 앱을, 안전오중 방호벽을 앱으로 제작하여 전 직원이 활용하게 할 예정이래요. 그러면서 뭐 아이디어를 수시로 받을 수 있대요. 이 앱을 통해서. 이런 내용 있나 한번 봅시다. 앱을 쭉 보면 여기 앱 나오죠?
안전 오중 방호벽을 앱으로 제작해 내부 전 직원이 활용하고 아이디어도 수시로 받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거 일치하는 내용이네요. 그죠? 요거 정답 4번.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여기는 그 안전 오중 방호벽에 대한 특허 획득을 2018년 6월에 마쳤다. 이런 것도 서두르면 작은 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허 등록하고 획득하고 좀 다르거든요. 여기도 보면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내면서 일부러 그 등록을 획득으로 좀 바꿨어요. 근데 등록하고 획득은 절차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이게 만약에 등록이다 이랬으면 맞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안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앱을 통해 축척입니까? 축적입니까? 여러분들 이 축척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지도에서 썼잖아요. 지도상의 거리하고 실제 거리의 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앱을 통해 축적 이렇게 하죠. 적 쌓아 올렸다.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러다 보면 장애 처리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 처리 시간은 단축되겠죠. 줄어들겠죠. 단축되고 발생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2번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긴 지문이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숨은 문장 찾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 카드와 관리대장에 기록하면서 별표 2 기준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기 있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기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서 뭘 기록한대요?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급을 기록해 놓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요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특별 안전점검은 1년에 4번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있죠. 그죠? 우리는 빨리 찾으면 돼요, 이제. 그런데 매년 2월에도 있고요. 매 분기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그럼 서두르면 이걸 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부 장관한테 뭘 보고하냐? 여기는 지금 계획을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는 계획이 아니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님께 보고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맞아. 계획이 아니야. 이건 결과를 보고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맞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3번. 안전점검을 하고서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뭐 지체 없이 보통 이런 건 좀 의심해 봐야 돼. 그래서 뭐 또 금지 제한을 명령해서 행위를 금지시키고 금지시킨 다음에 안전교육을 실시해. 근데 본문은 이제 이런 내용. 여기 지금 금지 제한을 명령하거나 이렇게 되었는데요. 금지 제한은 명령을 언제 하냐면 먼저 시행한 결과 좀 필요한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 사유를 설명하고 안전조치 등이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금지 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지에서는 일단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지에 제한 명령을 해서 이게 안 맞죠. 지체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사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이 금지 제한 명령을 하는 건 지체 없이가 아니라 뭔가 좀 조치를 시켜봤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 공사장의 경우 신고인이 행위 완료를 10월 17일에 한다고 신고했으니 날짜 나와 있는 거 꼭 나오죠. 여기 보시면 완료되기 15일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서는 10월 17일에 한다고 신고를 한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10월 14일에 현장 점검을 하자. 요 내용 있나 한번 봅시다. 통보해야 되는데 관리자는 신고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 시설 및 보호 및 철도 차량 안전에 대한 지장 여부를 현장 점검. 그러니까 완료되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거지 며칠 전까지 완료되기 며칠 전까지 점검을 꼭 맞춰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17일 날 완료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월 14일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은 현장 점검을 해서 철도 시설의 보호 및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니 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의심해 보라고 반드시 보완을 요구. 위에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거든요. 지장이 예상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머스트예요? 아니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런 거 무조건 이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 규정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하여야 한다 하고요. 할 수 있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니까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좀 이 짧은 지문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비판을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주제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야. 나는 거기에 대해 찬성해.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비판할 때 에이 찬성 말도 안 돼. 이거는 비판이 아니죠.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보잖아. 나는 찬성해. 이게 내 그 주장이야. 그런데 사람이 이제 물어볼 거야. 왜 찬성을 하니?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근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비판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걸 무너뜨리면 그게 비판이죠. 그죠? 그래서 비판으로 타당한 것.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주제 먼저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주제는 맨 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따라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적 이전과 직접세 제도는 미국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약하대. 이런 제도가 미국보다 약하대요.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뭐예요?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진위계수를 가지고 이 주장의 근거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그래 이 주장한 건 이해는 하지만 네가 근거로 내세운 그 진위계수 있잖아. 그거 문제가 많아. 그럼 꼼짝 못 하겠죠. 그런 게 뭐예요? 진위계수의 문제를 얘기한 거. 그게 뭡니까? 여기 있네. 진위계수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네요. 이렇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7번을 보시겠습니다. 그 요즘 NCS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력에 보면 저런 좀 전에 봤던 우리 그 비문학 지문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기업에서 쓰는 이런 문서도 좀 많이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지 보고 빨리 찾으시면 돼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한 후 사진 PDF 파일 어디 있어요? 사진 보니까 PDF 파일하고 사진 있긴 있어. 근데 사진은 뭐냐면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으래요. 신청서를. 혹은 이걸 또 그 사진을 그 PDF 파일로 또 전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하고 PDF.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신청서에 자기 사진 붙이는 거 있죠. 이력서에 사진 붙이듯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일치. 지금 우리는 일치 찾는 거잖아요. 불일치. 자, 그 다음에 참가비 7만 원은 신청시 납부.
뭐 식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참가비에 대해서 딱 보니까 여기 있네요. 참가 신청 등록 완료 후 별도로 문자로 안내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 즉시 납부가 아니야. 안 맞아. 얘 안 맞아. 3번. 뿅뿅시 초등학교 재학생 외에 다른 지역 학생들도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다른 학교 학생 이렇게 쭉 보는 거야. 천천히 처음에. 쭉 봤더니 타 지역 학생 참가 가능한데 정원의 20% 내외라고 있어요. 그럼 정원이 몇 명이에요? 32명. 32명의 20%는 6명 정도 돼요. 6명에서 7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명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연수원의 동원과 고택의 4개 방에서 4개 방. 자, 여기 봤더니 8개 조를 짠대요. 32명을 4명씩 1개 조 해가지고 8개 조를 짜는데 여기 보니까 동원과 고택에서 2개 조가 한실을 사용한대. 8개 조인데 2개 조가 한 방에서 잔대. 방 몇 개 필요한가요? 4개 필요하죠. 4개 방에서.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단독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단독 절대 아니에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내려고도 했었어요. 다음 중 이 글을 바탕으로 할 때 행동경제학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내려고 했었는데 그냥 일부러 좀 이렇게 해본 거죠. 형식을 좀 바꿔봤는데 위 글에 따르면 행동경제학은 괄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행동경제학과 일치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 지문을 먼저 보면 행동경제학이란 핵심 그 문장들을 빨리 좀 파악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단한 변화를 줘서 사람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행동경제학이래요. 그러니까 그 남성 소변기에 파리 한 마리 그림 그려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사실 소변을 보다 보면 저도 남성이라서 이렇게 좀 튀게 되잖아요. 그러면 냄새도 나고 청소하신 분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다가가서 뭐 합시다 이렇게 글로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장황하게. 그런데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글 읽는 것도 사실 소변 보면서 누가 이렇게 장황한 글을 읽어보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다 파리 그림을 하나를 해라. 아니면 이쪽에서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화살표 하나만 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행동을 원하는 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측 통행 화살표나 파리 그림은 복잡한 데이터가 아니죠. 아주 간단한 데이터죠. 그러니까 복잡한 데이터 말고 간단한 데이터로 사람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를 연구하는 게 행동경제학이래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경제학 있죠. 얘는 인간을 매우 합리적인 존재로 보긴 하는데 그러면서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인 경제학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대요.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경제하고 좀 다르죠. 인간이 합리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은 인간을 비합리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합리적인데 합리성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인간이 비합리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단정을 내리는 건 아니야. 합리적이지만 좀 비합리적인 행동도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행동경제학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보의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래요. 왜냐?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나 너무 많은 선택지는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라는 거죠. 많은 정보 하지 말고 파리 그림 하나
그려놓으라는 거죠. 왜? 선택지가 많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잘못된 선택에 의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을 미루거나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한대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행동경제학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 밑에도 행동경제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 행동경제학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좀 파악을 해봤어요. 자, 기존 경제학과 다르게 인간을 비합리적인 존재로 규정하나요? 아니죠. 이걸 만약에 빨리 푼다면 사실은 위에 지문 안 읽고 여기부터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할 때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다 한번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이 선지를 찾아가는 연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비합리적인 존재, 그럼 비합리적, 합리적 이런 내용이 나오죠. 비합리적. 보니까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 합리적인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건 아니죠. 정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 방해받는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8의 그림.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가 전달되면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변한다. 이거는 기존 경제학. 맞죠? 그죠? 4번은 효과성을 볼 때 우측 통행 화살표는 행동 경제학의 위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단순하게 제공할 때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 아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시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많이 출제하고 있는 문제 형태죠. 일단 문제가 길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먼저 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많지 않은 경우는 이 안에 문제를 푸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보면 모듈형 문제의 대부분은 이걸 일부러 늘려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보고 먼저 봐. 그래서 다음은 P과장이 준 책 내용 일부인데 책을 읽고 K대리가 생각한 마케팅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시오. 사실 이 문제는요, 요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돼. 자, 그런데 책을 보면 이 지금 지문은 뭐냐면 이거는 비문학 중에 설명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설명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이 주제가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는 문장 하나. 근데 이게 설명하는 문장이야. 하고 나머지는 다 이거에 대한 사례나 근거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좀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딱 보면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이거 다 사례잖아요. 이 중에서 설명하는 한 줄을 빨리 찾아내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단내림 효과라고 한다. 즉 단내림 효과란 어떤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받아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뭔가 판단을 내려. 판단 내리잖아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판단. 고민. 살까 말까. 근데 이거에 이 판단을 내리게 하는데 사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게 영향력을 주는 게 이전에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서 연인 간의 연애를 할 때, 저도 이제 연애를 할 때 상대방한테 처음 선물을 해요. 그러면 이 처음 한 선물이 특히 가격대가 두 번째, 세 번째 선물할 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마음을 먹고 10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선물, 여러분들한테도 영향을 주고요. 상대방한테도 영향을 줘. 이번에도 최소 100만 원짜리겠지. 이 이론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이론에 의하면. 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마트를 가면, 여러분들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초콜릿을 살까 말까 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500원인데, 지금 300원이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300원 써놓은 것보다는 이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왠지 할인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죠? 이거죠. 가격표에 뿅뿅마트가 5만원, 행사장가 3만원. 우리가 마트에서 당하는 거, 그래가지고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요 한 줄에 대한 나머지는 사례하고 설명들이에요. 그리고 인근 아파트 게시판에 꿀 사진과 가격을 명기한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제품하고 그냥 초콜릿 이게 없이 초콜릿 요거는 아니에요. 이 내용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아니죠. 꿀의 가격을 6만 원으로 표기하고 할인율 50%를 할인율 50%를 왜 크게 붙이죠? 영향을 주려고. 이것도 해당되네. 그죠? 안 사는 것 같으니 꿀의 가격을 1만 5천 원 내린다. 이건 아니에요. 내리고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영향을 주려고 뭔가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출사진과 양봉사진을 크게 출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삽니까?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죠. 산삼을 빌려 30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그 옆에서 지리산 벌꿀을 3만 원에 팔면 이 산삼 없이 그냥 지리산 벌꿀 3만 원이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사는데 옆에다가 산삼 300만 원, 벌꿀 3만 원 이러면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갑자기 싸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거죠. 원 플러스 원 행사도 그 3개를 준다 이런 내용도 여기 있잖아요. 덤 행사를 통해 할인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있는 거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번도 좀 긴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훈련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선지를 보니까 범칙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보면서 벌금과 과료, 그 다음에 벌금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과료에 대한 설명이 있구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또 이제 범칙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범칙금. 그래서 벌금, 과료와 구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과태료도 나오네요. 그죠? 또 위에 보면 과징금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좀 찾으시라고 이런 문제를 제가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이 이게 4번이죠.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느라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는 않지만 요 부분 때문에 일치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좀 찾아가시면서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이거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런 곳이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이런 곳이다. 대기업은 이런 곳이다. 다 법으로 정해놨죠. 그죠? 그래서 보기부터 볼게요. 일치하는 걸 고르래요. 중소기업은 주된 업종과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법에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 법에 정하는 기준이 있죠, 여기. 기준이 있죠. 갖춘 기업일 것 해가지고 기준이 있죠, 이렇게 다. 그래서 가는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이, 이게 해당되지 않아야 중소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나 들어간 건 아니네. 가는 들어가야 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지분 소유나 출재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법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뭐 여기 있죠. 뭐 소유와 경영. 여기 있네요. 실질적인 독립성 등이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맞고.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 이런 내용 있죠.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니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공개법의 일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긴 지문이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우리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다 보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정보공개라는 그 메뉴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관리는 다 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만 얘들 1부터 8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사규나 정관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좀 뭔가 그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외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정보 공개하지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런 법률이에요. 법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사규나 정관은 법률이 아니죠. 얘는 그래서 공개해야 돼요.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공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모두 공개, 그러니까 뭐 어떤 사항은 모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재판 내용이 어딨냐면 재판에 관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여기 있네요. 이 중에서 뭔가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모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이런 부사 같은 거 의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아니라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때문에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이런 걸로 해서 찾아보시면 여기 좀 있죠. 내부 검토 과정으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긴 한데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비공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은 지금 불일치하죠.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불일치.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성명, 직위, 주민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에 여기 보면 이제 공무원에 성명, 직위까지는 있는데 주민번호는 없죠. 그죠? 없죠. 그러니까 4번도 안 맞죠. 이 주민번호 때문에 안 맞죠. 그죠?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여기에 보면 건강이란 단어가 있죠. 이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풀 수 있는 기회인 문제예요. 여기 보면 어떤 공통적인 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는데 둘 중에 하나지 뭐. 똑같은 판결을 내렸든지 아니면 뭔가 좀 차이가 있었든지.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먼저 좀 볼게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헌법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헌법 10조, 17조에서 자기 결정권에 이 법적 근거가 헌법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송합니다.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얘들은 헌법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그 차이가 뭐예요? 명시되어 있다. 이런 10조, 17조에. 얘는 명시 안 돼도 이미 기본권으로 보장을 받고 있어.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볼게요. 자, 1번. 헌법재판소는 10조와 17조 아니죠. 이건 대법원이죠.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죠. 자, 2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명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는 명시되지 않은, 벌써 2번 답 나왔네요.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치매 얘기예요.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부터 보고 찾으셔야죠. 자, 일본과 같이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도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인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를.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본의 사료가 참고될 것이다.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케이예요. 옳지 않은 거니까 가 들어간 건 우리 빠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지워 나가는 게 나중에 속도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 2004년 치매를 인지증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가족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병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여기 보면 인지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치매를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고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치매를 바보라는 뜻을 상기시키는 차별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죠? No. 그래서 나가 꼭 들어가야 돼. 나가. 얘는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나가 들어간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요. 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안 봐도 돼. 그리고 이제 라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한번 다 봅시다. 치매 중에서 제일 환자가 많은 병은 경도인지장이고 그 다음 알츠하이머병이다. 여기 보시면 제일 환자가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이다. 그중 환자가 제일 많은 것은 경도인지장이야. 그 다음에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다는 보도를 볼 때 귓볼 이거 찾아봐야죠. 귓볼 여기 있네요.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높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데 여기 보면 한국의 치매 발생률은 일본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라는 내용은 여기 없어요. 얘도 노야. 그러니까 얘도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15번은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기업에서 쓰는 문서인데 회의록은 막내들인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자, 이것도 선지 먼저 보면서 가정의 달 프로모션과 관련된 주요 기념일 고객 참여 현장 이벤트는 뭐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두 경쟁업체 매장 오픈 전. 그러니까 경쟁업체 매장은 5월 15일이고요. 우리의 행사는 5월 5일, 8일, 15일. 21일도 있네. 이건 안 맞네. 오픈 전. 후회되는 것도 있네요. 그죠? 당일날 되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쟁사 판매 전략 및 입점 브랜드 분석. 요거예요. 협력 부서 없어요. 근데 마케팅과 협력한대. 안 맞죠? 윤리경영 조직. 윤리경영 조직 어딨나요? 여기는 협력업체 담당자도 있는데 내부 임직원들로 구성될 것이다. 안 맞죠? 그 다음에 4분의 1분기 매출보고회의. 어디 있어요? 쭉 이렇게 보면 여기 있네요. 이게 5월 1일이래. 자, 4월 21일이 화요일이면 5월 1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이거는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4월 28일도 화요일이고 그 다음에 4월은 30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29, 30, 5월 1일 화, 수, 목, 금 5월 1일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근데 목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정답은 벌써 5번이겠지. 다음 주 부서 주간 회의는 언제 한대요? 매주 월요일. 28일이 화요일이니까 월요일은 27일 10시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정답은 5번입니다.